책은 아주 레어 아이템입니다. 구하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조금 찍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그 다른 국내 연구자들이랑 이제 책을 낸 건데요. 저는 뭐 또 다른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전공은 한국 정치와 이제 정당 쪽을 공부를 했고 지금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는 시민교육하고 중핵 과목 또 배분이수 과목으로 정치 인문학적 탐색이라고 하는 과목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에서도 제가 지금 미국 학과 강의 드라마로 보는 미국 정치라고 하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폭발인 과목이죠. 이제 뭐 3년 다 돼가지고 또 어떻게 또 바꿀지 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공부를 또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학과장님께서 저 신문에서 보신다 그러는데 이제 몇 군데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방금도 지금 원고를 막 총각을 다투며 보내고 오느라고 좀 약간 한 3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한국 정치는 이제 그런 논평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정치 사문제 관련돼서는 요즘 뭐 연구를 특별히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6.29 선언과 87년 체제 이거는 꽤 오랫동안 또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기도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또 우리 학생님께서 저기 학원을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6.29 선언이 있던 해가 내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 87년. 예, 87년에. 근데 이제 6.29 선언 있기 전에 6월 항쟁이 이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9 선언은 6월 항쟁의 결과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역 부근에 있는 학교를 옮겼어요. 용 무슨 학교라고. 근데 진짜 이 찬탄하고 이 바람이 막 불어왔고 찬탄이 막 이제 전해져 오니까 호감하고 수업 진행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수업도 뭐 몇 시간 하다가 집에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안 가는 거죠. 특히 이제 고산병을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좀 발산을 해볼까 해서 서울역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구경도 하고 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대우에 함께 섰다가 괜히 이제 전경들 방패에 맞고 그래서 안경 깨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기억들도 좀 많이 남아있고, 바로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6.29 선언 이후에 시작된, 소위 우리가 또 살펴볼 87년 체제의 하에서 막 시작된 대한민국의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덧 보면은 벌써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서 속에 이제 고스란히 기억을 담고 이제 살아왔다. 저도 참 이제 대한민국에서 참 오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이제 때문에 해봅니다. 제가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20살 남짓한 학생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간 개념, 우리 이제 강의 내용 중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민주주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 개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20년 남짓 살았다고 하는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전체 현대사 혹은 대한민국 건 이후의 역사 속에 3분의 1 이상을 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살았거나 상당히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되어져 간다고 한다면은 후세 한 100년 뭐 이렇게 지나서 가면 이 후손들이 우리 지금 학생들이나 저나 혹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대한민국 건국의 세대들, NC스토라고 다 생각할 거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세대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함께 우리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야 된다. 이 6.29 선언이나 87년 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고리건적 옛날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대들이 사는 질서이고 또 그대들이 그 질서를 살고 있는 질서를 가져온 사건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합니다. 그럼 뭐 약간 좀 눈에 힘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이미 6.29 선언이라는 게 87년이니까 27년, 만 27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 무슨 사회과학 심포지엄을 연다고 그 심포지엄의 사회를 보게 되는데 그 심포지엄 주제가 4.19 혁명이었어요. 이제 4.19 혁명이 딱 그때 88년도였으니까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28년이 지난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그때 제가 이제 느끼기에 4.19 혁명이 굉장히 옛날의 일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도 87년 혹은 6월 항쟁이나 6.29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이제 좁히느냐도 우리가 한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6.29 선언과 87년 체제, 왜 도대체 6.29 선언하고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건에 따옴표를 쳤는데 뭐 정치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소위 늘 피지배 혹은 종속이 그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종속적인 다수의 국민, 보통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만 주체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6.29 선언도 아마 그런 사건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6월 항쟁이 보다 그 사건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6월 항쟁은 이제 결과 소산물로서 6.29 선언이 있는 것인데 이 6.29 선언은 어쨌든 한국 민주화를 이해하는 핵심. 근데 왜 이제 한국 민주화를 이해하는 핵심이냐? 6.29 선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국 민주화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혹은 주도체가 누구였는지 또는 그 민주화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6.29 선언이 한국 민주화를 위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29 선언과 87년 체제, 우리 지금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극복이 결국 한국 민주주의나 정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이겠죠. 그래서 특히 그 한국 정치, 사회의 질서 혹은 그 질서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게 이제 6.29 선언과 87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6.29 선언 또 선언과 이제 한국 민주주의, 특히 6.29 선언이라는 게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고자 할 텐데 이 특징은 6.29 선언 87년 체제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숫자로 상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때 정치, 산화, 역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숫자, 또 사건, 4.1 혁명, 뭐 5.18, 또 60, 6.29 이런 식의 이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 시간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사건은 예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나은 질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에 놓여져 있는 한 무슨 얘기냐? 지속되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체제가 완성된 질서, 87년 체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완성된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져야 되거나 혹은 바뀔 수밖에 없는 질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뭐 6.29 선언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데 일종의 데피니션이 필요한데요. 여기가 그것은 뭐 이제 군부 독재 집권 세력이
직선제 개헌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력의 요구를 수용, 이것을 이제 약속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표현한 게 군부독재 집권 세력, 즉 전두환 정권하고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을 이제 포괄을 하는 것이겠고요.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여기서도 다수 국민의 요구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의 요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 특히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느냐, 야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신민당으로 대표되어진 야당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민주화 정치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이제 제야 사회운동 세력, 또 한편에 그 사회운동의 주축이었던 학생들, 특히 학생운동 세력들이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9 선언은 이제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근데 이 6.29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됐던 그 배경은 우리 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해 3월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호언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지 못하겠고 호언을 그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즉 간선제,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호언 철폐, 그다음에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그해 1월달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알려진 그 이제 서울대생 박종철 의원의 그 공문치사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국민들 이제 다수가 이제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이제 억누르지 못한 표출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6.29 선언을 나오게 한 이제 6월 항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3월 호원 선언에서 6월 항쟁의 시기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한국 민주화는 참 보면 늘 이렇게 죽음을 동반하는 그 비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데에서 인재를 이제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인재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죽음이나 또는 혹은 뭐 사회혁명 대학 고등학생의 죽음입니다만, 이런 이제 죽음을 동반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6월 항쟁에서도 6월 항쟁, 이 당시 이제 17년 6월 항쟁에도 이어졌던 것이고, 근데 이 그 호언 선언을 했을 때요, 이 전두환 정부가 또 뭘 한 게 있었냐면, 제가 그때 끌려간 거 아니고 불려갔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불려갔던 이유가 뭐냐면, 잡혀간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말고 다 시단을 내려가지고, 이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 직선제가 좋고,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불순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 유언비어에 속거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러 고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또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육을 제가 어디 가서 받았냐면 저기 그 미군 무대에 가서 받았어요. 그 미군 무대에서도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한국 한미연합사에서 했는데요. 한미연합사 이제 미8군이죠. 미8군 거기에서 이제 그 소위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가가지고 호언이 또 이제 좋은 거고 개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6.29 선언이 결국 이어졌는데요. 이때 이후랑쟁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부 내부에서는 실제 이 이후랑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할 거냐를 둘러싸고 여러 이제 논란도 있었던 것인데, 그 논란의 끝에 이제 결과적으로 노태우 당시 이제 민정당 대표 또 대통령 차기 후보로 여겨졌던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주도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게 6.29 선언 나온 날 신촌거리에서는 오늘 쏩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맥주 막 그냥 팔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런 광경을 또 보게 되는 것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그 16강 진출하고 4강 올라가고 이랬을 때도 많은데요. 그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항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8항 내용에 소위 이제 6.29 선언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갖는 성격을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되, 여기서 이제 여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하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 민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개헌 혹은 개헌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정치 체제나 질서의 한 그 실체로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군부 독재 체제와의 급격한 단절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정한 선상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88년 2월부터 정권을 이양한다.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정권의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선거법 개정한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새 헌법에서 대통령을 뽑으려면 이제 대통령 선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법을 석방한다. 여기 국민적 화해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씨를 사면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때 이제 김대중 씨는 제야에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었고, 또 제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어쨌든 국민 통합의 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지만, 이건 또 한 측면으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야 합의가 1번이었었고, 그 다음에 야권에, 제야에 있지만 야권의 주요 정치 지도자인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서 존재한다. 즉, 그게 뭐냐?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정치적인 대표성이 당시 야당과 그 다음에 김대중 씨라고 하는 주요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야당과 김대중 씨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민주화의 그 이행에서 중요한 이제 정치적 대표로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본권 강화 조항을 보완한다.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성격을 한 가지 규정하는 건데, 현재 우리 이제 헌법이죠. 이 헌법의 이 기본권, 특히 이제 자유권 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또 자유권 중심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 자유 침해를 위해 관련 제도 관행을 획기적 개선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금도 뭐 한국 정치에서 지금 언론 문제가 되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이때도 이제 독재 정부하에서, 특히 전두환 정부하에서는 소위 그 언론계의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언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국은 자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 교육자치, 대학 자율화를 실시한다. 대학 자율화는 이제 당시 문교부죠. 문교부의 영향하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고, 지방자치, 교육자치 실시한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제도로도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주방자치와 교육감을 선출해서 이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이때 이미 이제 그 중요한 지방 자치나 교육자치가 87년 6.29 선언에 들어갔던 겁니다. 중앙정부의 이제 너무 과도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아직도 미안해의 과제이죠. 27년, 30년이 과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활동 보장과 대화 타협의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 정당활동 보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또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당들, 우리 이제 국고보조금 제도라든지 선거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한국의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정당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6.29 선언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87년 헌법에도
명기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모든 분들께 지금 뭐 그 정당 이런 거 아주 뭐 학을 주지 않습니까? 막 그냥 비판의 불신의 이런 목소리가 되게 높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 어디 가서 요새는 정치학자라고 잘 소개 안 합니다. 교양학자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정치가 발각되니까 정치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 정치학은 정치학을 뛰면 하는 게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막그 비판이나 불신이 너무 높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막 욕하다가 이제 정치학자도 막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 선에서는 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굉장히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 사회정화. 이거 사실 사회정화라든지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건 전두환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특별히 이렇게 들어갔을까? 뭐 요번에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8기항에 이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부정부패 척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회정화 조치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좀 궁금해졌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를 통한 기존의 그 밝고 맑은 기존의 질서를 막 부정이라고 하면서 독재 잔재를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오하는 것을 좀 피하려고 했던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주요 내용을 갖고 있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평가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려지고 있느냐? 제가 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평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비단 6.29 선언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고요. 6.29 선언을 가지고 오게 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또 성격을 담고 있는 평가이긴 합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 승리,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성과다. 그러니까 실천해서 오늘 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국민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직접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국 민주화나 6.29 선언을 바라보는 사회운동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동력을 이루어서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뭐 대표적인 이제 최근에 그 한국 정치에 대한 또 이제 그 주요 담론을 생산하고 계신 최장집 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 민주화가 이제 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를 하시죠. 또 70년대, 80년대, 더 앞서서는 4.19 혁명 등 이게 다 모든 것이 사회운동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를 이룬 것이니까요. 한국 정치에서 한국 민주화를 바라보는 특히 좀 진보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성과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민주화는.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87년 체제를 규정짓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소위 지배블록이라든지 제가 지배블록이라고 표현하는 정치권에 이제 진출을 하니까요. 근데 이 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것이 또 어떤 이제 87년 체제의 역효과 혹은 이제 제한성으로 다가오느냐, 이제 한 체제를 움직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라든지 혹은 비판적이라든지 이런 좀 측면들을 갖고 있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큰 성과이고 우리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그런 기관도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런 사업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 민주화를 우리 그 한국의 하나의 브랜드다, 한국의 역사 혹은 한국 사회가 자랑할 만한 브랜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서울 교육감하고 계신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제 학교 계시던 시절에 사회학적인 접근, 특히 사회학은
이 사회운동 주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한국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한국의 이제 브랜드 아니냐.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아직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전파해야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또 뭐 사역자 중에 이제 성경론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사회운동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명을 좀 하신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약간 좀 달리 보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그 목표, 민주화의 목표가 이것을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이제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는 이제 김영삼 씨처럼 대통령도 돼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80년대 초반에 요구하고 나섭니다. 특히 이제 전두환 그거는 또 어떤 측면이 있었느냐?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가 단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저 대통령이 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체육관 선거. 이걸 통해 이루어졌으니까 그 정권의 정당성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제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정부는 정말 정당성이 약한 정부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게 선거, 체육관 선거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는 5.18 항쟁이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주제가 5.18였던 것 같은데 이 5월 광주항쟁 그 광주 학살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세력이니까 이 세력의 가장 최대 악점은 이제 그 학살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이 정권이 이제 체육관 선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창탈하다시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야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격의 지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그 강과 아주 그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였느냐?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실제 그 시기에 전두환 정부가 잘했느냐 안 됐느냐 문제를 떠나서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어땠습니까? 그 물가가 안정되고 실제 경제가 막 10% 넘게 막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실제 대한민국이 대중소비 사회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저기 집에 제가 방문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집의 구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루가 나오는데 그 마루에 한편에 소파가 있고 그 소파의 건너편에 벽걸이 TV가 있고 벽걸이 TV 옆에 에어컨이 놓여져 있거나 혹은 골프채가 놓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마루를 건너 부엌 쪽으로 가면 부엌에 이제 식탁과 냉장고 그 다음에 베란다 쪽으로 나가면 세탁기와 또 김치 냉장고 등등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구조 대중 소비를 통해 갖고 특히 내구재 소비를 통해 가지고 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진 게 80년대입니다. 일본은 60년대 혹은 또 유럽 사회는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거기서도 한 60년대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를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구 소비재를 갖추고 살게 된 게 한국에서도 80년대.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적어도 외형적인 측면, 이 소비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전두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살 정부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빈약하게 그지없는, 취약하게 그지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정권의 그 정당성의 최고라고 선전을 하거나 그걸 중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좀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당성은 단순하게 경제 성장의 업종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정권을 형성했던 그 과정 자체도 얼마나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이라는 계속 내세우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면서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취약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듯이 전자 정부는 오히려 더 이제 학살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또 정착적으로 좀 캐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국민의 승리, 반독재 민주운동이 운동과 유혈항쟁의 성과가 이제 6.25 선언이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뭐냐, 구체제 지배세력 주도의 수동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수동혁명이라는 표현도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공산당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됐던 이 그 이탈리아 재판부가 이탈리아를 위해서는 이 위험한 두뇌를 평생 감옥에 가둬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징역을 무기징역에 때려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감옥에 살다가 그때 이제 옥중수고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프리즌 노트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메모죠, 사실 책이라기보다. 근데 그 메모를 통해 가지고 수동혁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뭐 또 조명을 해내는데, 이 수동혁명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운동적인 압박이 오니까 이 지배체제가 그걸 그냥 계속 억누르다가는 크게 만약에 진짜 질서가 뒤집어지면 완전히 그 이제 목숨도 못 건지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 개념입니다. 수동혁명이라는 게. 이건 사실 보수주의 사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 정치 사상 중에 3대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게 이제 근대 정치 사상 3대 정치 사상입니다. 이 보수주의가 어디서 주로 등장하게 되느냐? 프랑스 혁명을 보고 나서죠. 프랑스 혁명을 보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다. 그게 이제 토크빌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이것을 보면서 부채제 혹은 이 지배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변화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수주의는요 사실은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그 사회적 압박에 이제 직면해서 먼저 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만 그 변화를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이제 보수는 막 이 수구라고 하는 표현, 수구 보수 이렇게 해서 수구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변하는 게 이제 보수인 것 같지만, 보수의 최대 그 격언과 명제가 뭐냐면,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를 결과적으로 재생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동혁명, 군부독재 세력, 여기에서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평가 부분과도 겹쳐지는 부분인데,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이제 주도해서 그거를 전두환 정부가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죠. 6.29 선언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사실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역사적 사료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두환 당시 이제 그 정권과 이 뭐 박철원 씨로 알려져 있는 이 정권 실세들이, 이 실세들이 물론 이제 노태우 씨를 이제 대통령으로 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박철원 씨는 이 사람들이 기획한 거라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실제 물론 이제 전두환 정권은 다시 그 위수령을 발동하고, 그래서 여기 경희대학교에도 다 군인들이 들어와 있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중에 다시 이제 그 80년처럼 무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진압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미국 변수는 80년 5월 광주 때도 그렇지만 87년 6월, 특히 이 6.29 선언에서도 미국의 변수는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만, 당시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쨌든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미국은 80년에는 군사 동원을 용인했고 87년에는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학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이 브루스 커밍스가 소위 어버티브 어버추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세계 체제 경제 차원 내에서 중요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장.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 군사적인 이유에서 분단과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정권, 이 대한민국을 접근했었던 미국의 정책이 변화한다는 거죠. 시장을 개방하게 하고 이 개방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히 그 민주화의 핵심 내용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자본, 기업이라든지 이 시장 친화적인 세력들, 이 세력들이 주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요한 시장인데 민주화를 둘러싸고 또 광주 같은 유혈 사태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시장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어버티브 아버추어라고 한 것은 물론 그 민주화가 완전한 개방의 체제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브루스 커밍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작용을 일으켜서 군부를 동원시키지는 못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 때문에 한국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서 어떤 거냐, 민주주의가 끝까지 민주화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 경제적 이익의 부분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제한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산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사화가 동원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군부독재 세력이 쓸 수 있었던 카드, 그건 노태우 씨가 주도했던, 전두환 씨가 주도했던 간에 바로 그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 특히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직선제 개헌과 관련해서 야당이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85년, 6년을 경과하면서 소위 이제 개헌 논쟁이 붙죠.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는.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리고 이 직선제 개헌을 계속 야당과 함께 요구해가는 게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6년에 소위 5.3 사태라고 하는, 인천에서의 5.3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야당이 전국을 돌면서 개헌운동 본부를 이제 막 만드는데 그 현관식에 맞춰가지고 왜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이제 제한적인 주장에 머무르냐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급진적인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5.3 사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년 시기를 거치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도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국민적 이해 요구의 수준에서 보면 이 수준에서 보면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강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합의가 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민주화를 설명하는 이제 매트릭스를 그리면 가장 최대 강령적인 측면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질서에서 군부를 완전히 박멸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경제 민주화 혹은 그 이상을 나가는 그때 급진 변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사회주의까지 얘기했었던 세력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치 경제 최대 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직선제 개헌적으로, 그 다음에 군부의 세력의 잔존에 대한 용인, 또 그 다음에 당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박정희 체제 때 만들어진 성장주도 혹은 국가주도 경제 체제죠. 이 경제 체제의 수용, 그러니까 질서를 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떼매물 정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최소 강령주의일 수 있겠죠. 이 최대 강령과 최소 강령 사이에서 이 중간 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는데, 부채제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 세력들이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가면서 한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 특히 6.29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깝다, 최소 강령이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민주화의 성격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배 블록과 저항 블록의 옹공파들 간의
타협물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백 교수와 같은 이제 그 미국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 게임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려면 특히 완전히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민주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즉 프랑스 혁명 때 어떻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이후 프랑스는 우리가 레미제라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한 7, 80년 그런 격변을 7, 80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제 프랑스 민주주의나 프랑스 민주공화제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런 이제 그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격한 어떤 변화, 또 그 다음에 반동의 급격함, 이런 것들을 이제 겪지 않고 잘 이 타협물로서 온건파들의 주도 속에, 즉 여기서 온건파는 군부에는 누구로 상징되겠습니까? 이제 박철원이나 이제 노태우로 상징되는 것이고, 이 제2야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야당, 이제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 주변에 이 사람들 대통령으로 해서 민주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 간의 이제 일종의 타협, 그게 6.29 선언의 여야 합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기성 이제 정치 세력들을 중심으로 타협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 근데 이 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빴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비용을 이 체제 전환의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좀 피해서 잘 갔다.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칼럼이나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민주화운동 세력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이 이루어져서 계속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군부가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또 군부가 다시 일어나서 소위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 한 가지 근거가 이런 겁니다. 6.29 선언에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 선생님들 중에 당시 신문에서 굉장히 주된 이슈가 뭐였냐면, 군부가 김대중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 군부가 비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김대중 씨한테 직접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막 묻습니다. 당시 군부를 설득하거나 군부의 비토를 무마시킬 수 있는 그 묘책이 뭐냐, 이런 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당시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급격한 그런 이제 변화를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87년 6월 항쟁이 이제 끝나고 6.29 선언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졌던 노동자 대투쟁. 이 노동자 대투쟁 때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자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급격한 정치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노사분규와 이 파업 등등 통한 이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의 경제가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실제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했다면 군부가 만약에 다시 들고 일어났다거나 굉장히 우려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막 자제를 당부하고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시각, 즉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으면 유혈이라든지 혹은 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독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도 하는 거죠. 한 이것을 이제 논박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벌써 이제 시장 경제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실 그런 유혈 사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온건파 주도의 타협물. 그런데 이 온건파 주도의 타협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갖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이론적 틀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비판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온건파 주도의 타협물이라고 하는데 온건파들끼리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화를 6.29 선언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이 6.29 선언을 이렇게 작성하자라고 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들 간에 무슨 이 컨센서스가 있거나 이렇다고 보기가 어렵다, 팩트가 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또 이 사유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87년 체제, 즉 87년 체제를 내온 현행 헌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을 이제 만들려고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을 만들 때 여야와 전문가들, 특히 헌법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흥미로운 거는 정치학자들은 그 헌법, 그 새로운 헌법 만드는 그 논의 과정이나 테이블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정치 분야는 어쨌든 정치인들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간의 타협적인 이 헌법을 그냥 헌법학자들이 헌법이라는 형식에 맞게 만드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요 갑자기 그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회부혁명 이후에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야가 자유당 완전히 다 정권이 물러가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그래서 자유당 정치인들은 다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박멸된 것 같지만 사실 민주당으로 들어갔고 또 이런 이제 과정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그 정부 때도 헌법을 새로 만들 때 이 아주 온건파들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이 만드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유리한 그 게임의 룰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87년 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주도의 사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항쟁의 과정에는 유럽항쟁의 과정에는 그러나 87년 신헌법을 만드는 과정, 즉 87년 체제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타협적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6.25 선언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민주화의 주도성, 이 민주화의 주도성이 6.29 선언을 통해서 사회운동 세력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제도 야당, 제도 정당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야와 사회운동 세력이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배제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제야 사회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김영삼 지지냐, 이제 김대중 지지냐를 둘러싸고 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됐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운동 세력의 이제 한 날점이기도 했고, 민주화의 어떤 한 주된 동력으로서 되게 단결된 사회운동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민주화의 목표와 결과가 급진민주주의론, 그러니까 사회혁명까지 이야기되었었던, 그래서 뭐 막스레닌주의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막 급진적 사상들이 막 수용이 됐는데 그 사상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좀 약화되면서 이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바꾸는, 정치 게임의 룰을 바꾸는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자유권 혹은 아주 일반적인 기본권을 강조하는 그것을 이제 중요한 정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요새는 이제 잘 안 쓰죠.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 소위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됐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룰, 법, 제도 이것이 이제 주되게 바뀌는 민주주의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만 이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또 측면은 왜 한국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이제 제야와 사회운동 또 국민적 다수의 그 민주화에 대한 요구 열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느냐?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민주화의 성격이 어떤 거냐? 소위 이제 제야와 지식인 즉 중산층 주도의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사회권이라든지 사회 형식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자유권 등을 중시하는 그 부분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히 큰 쟁점인데요. 한국 민주화에는 유럽과 달리 노동 부문이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그래서 6월항쟁이 있고 6.29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조직적, 대중적 차원에서 결합한 바가 없고, 오히려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 기회가 열린 상황, 이 상황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이게 이제 한국 민주화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 투쟁과 민주화 투쟁, 이 중산층이 주도했다. 소위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어지는 이 중산층 주도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갈려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제한성이라든지 허약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더군다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김영삼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노동자 파업들이 있을 때 자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화의 선상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이익 투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87년 체제의 제한성, 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은 이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진 체제에 흡수되거나 혹은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제와 세력과 이제 단절이 아닌 이제 이 구체제 세력이 87년 체제 이후에 만들어진 87년 체제에 내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소위 군부 수청, 하나의 수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민정계라든지 이 군부가 소위 이제 지배 블록내에서 탈락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87년 노태우 정부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소위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주역이 한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민정기가 사실은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가운데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90년 들어가서 YS가 JP, 김종필, 또 김영삼 이 두 정치주자가 이 노태우 민정당 정부와 정권과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소위 민주자유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지점을 보고서는 이제 단순하게 수동혁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변형주의로 간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완전히 이제 이 보수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꿔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3당 합당이 바로 보수 연합의 질서를 이루는.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이 보수 연합의 체제가 이제 주된 사실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3당 합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평가들이 있었냐면 소위 일본의 자민련, 그러니까 자민당, 그러니까 55년 체제라고 그러죠. 자민당이 이제 지배적인 정당, 그 당시 원래 자유당과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던 보수 세력이 합쳐가지고 자민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게 모형이었던 거죠. 한국 민주당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변형되어지기까지 이제 된다. 자, 그래서 87년 체제의 성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6.29 선언 이후로 선언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신헌법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이제 87년 체제인데, 6.29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 기성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정치 게임의 이 룰을 바꾸는 것이 중시되어진, 그리고 이제 자유권이라고 하는 측면, 또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의 보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제에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과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첫 번째 이제 성과는 뭐냐? 자유권을 중심으로 이제 민주 기본권이 신정됐다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은 물론 잔존을 하죠.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즉 이 국가보안법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소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면서 만들어졌던 체제, 즉 반공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종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직 한국 정치 체제가 이제 반공체제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반공체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한
된다 이게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권이 신장됐다. 가장 분명한 예로 보고 싶은 책, 뭐 막스의 책 이런 책들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이 책을 들고 가다가요 이제 걸려가지고 뭐 연행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뭐 별다른 이제 저기는 안 되고 나왔던 게 왜냐면 그 책을 내가 어디 가서 샀냐면 종로서적 가서 산 책이거든요. 지금 없어진 서적입니다만 교보 종로서적 같이 큰 대형 서적에서 다 카를 막스나 레닌의 책들 다 사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옛날에 막 숨겨가지고 막 그 풀고 보고 뭐 이랬던 책들이 이제 다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민주적 기본권. 그다음에 뭐 지금 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해직 이제 해고온 그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직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에서 해직됐었던 분들이 이제 그 국민주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만드는 거죠. 민주 언론이라고 하는 차원. 이런 언론, 그 다음에 그런 출판 문화, 또 이제 집회도 당시에는 뭐 워낙 대중운동이 이제 민주운동이 이제 강하고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제가 근데 그때 학교 가가지고 사실은 수업을 들어간 일수가 뭐 손으로 꼽을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특히 정형과였으니까 실습이었던 거죠. 이제 실습을 이제 하러 나간 거죠. 이렇게 돌과 뭐 그다음에 부호 이런 이제 실습 시간을 나간 겁니다. 아마 주로 이제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에는 잘 안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 특히 그때 동맹 휴업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무슨 쟁점이 생겨가지고 정부에 이제 항의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 동맹 휴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셨던 거죠. 최근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휴업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려고. 현장에서 그 저기 현장에서 이게 야외 수업, 야외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싫어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그 민주적 기본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주운동 세력의 지배 불능의 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운동 엘리트들이 이제 진입이 많이 되죠.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4.19 혁명 세대, 4.19 세대와 조금 다른 거. 4.19 세대들은 대단히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호선, 코옵션을 통해 가지고 그 기성 정치 질서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87년 체제하에서의 운동 엘리트들의 정치권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소위 그 야당의 386 뭐 비판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정치권에. 그래서 결과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이제 민주정부까지 이제 참여정부까지 만들어진 겁니다만 그 공과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화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87년 체제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건 이런 겁니다. 이기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박사 논문이 뭐였느냐면 민주화의 과정에서 이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운동 엘리트들이 어떻게 정치권을 들어갔고 그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분의 이제 논문의 그 가설은 좀 단순화하자면 소위 그 당시에 여러 그 운동을 주도했던 역량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고 또 김대중 정부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전반적인 역량이 공백이 생겼다. 그런 이제 지적을 또 하기도 합니다만 향후에 그 민주화 운동은 또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어떤 분화가 일어나느냐? 운동 엘리트에 들어가는 분들, 그 다음에 민족 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정책대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회운동도 한 측면으로는 운동이 성장했기 때문에 분화의 그 꺼리도 생겼습니다만
이 분화의 측면들이 이제 나중에는 운동가, 소위 운동 간의 경쟁, 시민운동과 민주운동 간의 이제 충돌도 있고요. 또 이념의 문제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거죠. 크게 이제 그때 등장했던 운동들이 바로 경제적인 실천 시민운동이라든지 경실련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참여연대 같은 이제 시민단체 운동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는 80년 중반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소위 6.29와 그 다음에 87년 체제에 들어서 어떤 소위 전자 민자 들어가는 단체들, 대중조직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전교조, 그 다음에 뭐 민교협 이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만 민주노총 전에는 이제 전노협이었죠. 이런 이제 그 전자 민자 들어가는 대중조직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전자 민자 들어가는 조직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정적 대중조직의 체계를 갖춘 사회운동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농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농민은 물론 전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운동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집니다만 그 농민운동에서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노동자 또 뭐 지식인 또 이때 뭐 언론인들 이런 운동들도 자꾸 이제 다 만들어지고 또 아까 넥타이 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노동 그 사무노조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화이트 칼라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의 저변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7년 체제 한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보수의 정당 체제라는 보수의 정당 체제. 88년 총선에 80년 대통령 88년 총선에 한겨레 민주당이라든지 민중해당이라든지 현재 존재하는 진보정당 말고요. 이미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그 새누리당 중에서 들어가셨던 지금 들어가 계신 거기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민중해당이라든지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 운동 혹은 대한정당 운동을 펼쳤습니다만 거의 의석도 못 차지하고 득표도 못해가지고 해산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기성제도야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역시 4.19 혁명 이후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했다. 수선거구제를 하니까 대안을 찍고 싶어도 세력이 좀 약하다 싶으면 찍어주고 싶긴 해도 그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사표방기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안 찍고 그냥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을 찍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낮으면서도 존속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요인입니다. 일본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거기서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한 20%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민주자 들어가는 정당들이 지지율이 낮은 게 유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우리가 민주주의 이거는 좀 정치적 접근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 사회가 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소위 경제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민주당 빼고는 지지율가 민주당, 한국, 일본 다 나왔습니다. 자, 보수의 정당 체제. 이 보수의 정당 체제가 나쁜 점이 뭐냐? 잘하면 그게 보수의 친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수의 정당 체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념 정책적인 협소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막히는 것이고 또 사회경제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보호라든지 또 사회적 권익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 보수의 정당 체제가 민주화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균열이 해소된 이후에 무슨 균열이 생겨납니까? 무슨 균열이 생겨납니까? 바로
그렇죠. 지역주의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 균열이라는 건 뭐예요? 이념과 정책, 보수 정당들 간에 이 뭐 민주당이든 당시에 무슨 민정당이든 뭐 한민당이든 평민당이든 이 정책적 차이가 크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권익을 그 문제를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주택이 뭐에 지지를 뭘로 중심으로 동원하게 되느냐? 지역 연구를 갖고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출신을 갖고. 이게 이제 지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호남 지역주의 체계, 거기에다가 충청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정치가 지역도 정책적 내용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그 박정희 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었고 또 사회문화적인 소외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래서 이제 황태현 교수라고 하는 분은 동국대에 계신데 이분은 저항적 지역주의 혹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는 지역 분권론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주의 하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지역주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그러니 정책적인 측면들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 정당 혹은 대한정당,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내세울 정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또 지역주의 정당 체제에서는 가려질 수밖에 없고 진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보수정당 우위 체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다음 하나는 자본주의 살펴보기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이 시장 경제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사회가 만들어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IMF 위기 때만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그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를 살펴보면 사실 이미 80년대 중반 아까 한국 민주화 자체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바라보는 시장 경제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신자유 체제의 그 기원이라는 게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막 강한 독재 정권으로 자본들한테 정치 자금도 막 뭐 받아내고 뭐하고 하니까 막 경제 기업들이 다 이제 막 그 국가에 굴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경제 정책, 그 기업들의 활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타가 이루어진 거죠. 정치 자금을 주고 그 기업 주도의 그 기업 주도 자본 위의 경제 질서를 만드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미 경제 관료들도 다 미국에서 시장 중심의 그 경제를 공부한 분들이 주요 경제 관료, 즉 재경부를 차지하게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성장론자라고 해가지고 이승윤 총리라든지 남도우 이런 분들이 뭐 서강학파라고 해서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가장 본질적 측면은 사실은 시장 경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경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자들이 이미 포진을 하고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바로 금융산업에 대한 진출 허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그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를 짜는 게 뭐냐면 바로 중소기업들을 다 대기업에 합청 계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기업 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 그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어지고 그것을 거기 이제 엄청난 IMF 체제라고 하는 압박을 받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살고 있는 이제 87년 체제의 특징은 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경제 체제, 정치 체제는 계속 보수의 정당 체제를 중심으로 소선거구제라는 제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또 제왕적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회경제 체제는 좀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87년 체제에 들어가면서 소위 박정희 체제에 얘기되었었던 국가 주도의 그 성장 체제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사회경제 측면이다. 그게 이제 결과 바로 자본 위의 사회경제 질서가 만들었다.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21세기 자본 피케티 그 사람이 쓴 그 책의 내용 또
국가 신용도 조사하는 그 회사 뭐죠? 저기 그 모건 스탠딩 뭐 이런 기관들이 부자의 유형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자수성가형 혁신형 기업가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부자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습 부자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세습 부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피케티 같은 사람이 가산제 자본주의라고 이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87년 체제의 특징이고요.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자, 사회경제의 약자를 대표하는 정치적 세력의 진출이 봉쇄되어 있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 그 다음에 이미 80년 중반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왔던, 그래서 97년 IMF를 겪어가지고 완전히 공고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질서. 이것이 재벌 대기업이죠.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기 선생님들 재벌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재벌. 그러니까 족벌 경영과 문어발 경영으로 특징되어지는 한국적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벌 경영은 사실 있어요. 여기 스웨덴의 말렌베리라고 해서 삼성 이건 회장이 모델로 좀 경영권 승기를 위해서 모델을 삼으려고 해서 말렌베리 같은 경우는요. 경영권 승기라고 해서 사실 결국 다 그 가족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문어발 경영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수익이 60% 사회 환원하는 이제 협약을 맺은 그 대가로 경영권 승기를 부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 삼성의 모델은 말렌베리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건 회장이 스웨덴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궁금해하는 모델은 아니고 따라야 모델인데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족벌 이런 측면의 요소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재벌은 이제 문어발까지 거기에다가 사회환원이라든지 사회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이 영어로 재벌이 돼서 재벌입니다.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에. 예를 들어 여공. 우리 70년대 경호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쓸 때 가발 공장, 섬유 공장 등 이렇게 이제 운동화 이런 타이어 공장 등에 이제 줄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요. 이 여성 노동자들을 우리가 막 공순위 넓게 비하하고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호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사회사 연구원, 특히 사회사 연구하는 분들의 주도로 이 여공이라든지 공순위 이런 거는 영어로도 공순위,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던 한국 근대 성장사의 한 이면을 보여주는 용어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불평등의 현황 좀 살펴보면 사회지표 변화 보십시오. 지리계속에서 나빠지고 있고요. 상대빈곤지수, 절대빈곤지수도 다 80년대 민주화 때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 대투쟁 등을 통해 갖고 실제로 실질임금 상승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실질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89년을 경과하면서 경제위기론이 막 닥치죠. 그때부터 이제 노태우 정부가 사회운동 세력, 계속 지속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특히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아주 강경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제 위기를 내세우는 그래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제 정책을 쓰면서 조폭 범죄도 이제 근절하겠다고 나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운동,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아까 전자 민자들하는 조직들, 특히 전노형, 전교조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사실 대표성 갖고 있다고 갖기가 어렵죠. 국민들로부터 또 인정도 사실 잘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실책들을 많이 해온 거죠. 그러면서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계층의 이익에 주되게 이제 동무해온 건 아니냐라는 그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에는요 사실 정당 질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분을 전체 이익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정치 질서입니다. 아무리 이게 민주노총 노동자 이 노동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 측면은 또 뭐냐면 노조 조직률이 한국은 10%도 안 되죠. 최근에 10% 넘었다고 막 좋아하긴 합니다만 딱 한 번 19% 정도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서 계속 한 자릿수 조직률이었어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회적 그 바게닝 파워를 가는 겁니다. 이 노동분들이.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영국만 해도 다 서구 유럽은 50% 수준입니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40%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예외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노조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노동계, 정파 질서가 강한데 그 노동계들을 사회협약의 멤버로 다 인정을 해서 포괄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과 다르게 노조 조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가 높은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낮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노조의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법적 제재라든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여러 사회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목소리거나 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뭐 자본 위주의 경제 질서, 사회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생계비 부분 보십시오. 이 최저생계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최저생계비가 낮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임금 격차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최저 연봉, 이 최저생계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빈곤층 기준 연수 1,068만 원이 빈곤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맞은 것은 우리가 그냥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종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그 노조분들이 생활임금 보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갖고 80년대에 나왔던 주장이었거든요.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지금 저 진보정당에 있는 신상근, 노회찬 이런 분들이 주장했었던 게 당시 생활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적으로 보십시오. 연봉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게 9억 7천만 원 낮게 잡은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지만 30억, 40억 연봉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대기업 혹은 특히 금융 기업에 그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지적하는 것, 그 대표적 케이스가 스틸리츠 같은 경제학자, 진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주류 경제학자이면서도 경제 정상화를 주장하는 이 분이 이게 시장의 비효율성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실업입니다. 실업. 좋은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그러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이게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연봉 이런 격차가 일어나는. 결국 최장립 교수 같은 분이 이제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이게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의 실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도 어떻습니까? 노동도 다 분화가 되어 있죠. 노동이 중요하게 세 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나 있어요. 하나는 사업장 규모입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이냐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고용 형태 측면에서 또 일어나고요. 또 마지막에 뭐냐면 제일 중요한 측면인데요. 노조원이냐 아니냐, 즉 조직제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균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제화, 아까 이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제화를 갖고 있지 못하면 민주주의 있어서 꼭 갖고 있어야 할, 모든 국민이 갖고 있어야 할 시간제화도 갖지 못합니다. 조직제화, 우리가 보통 네 가지 제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본제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자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노동제화,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제화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제화 중에서 이제 특히 현대산업사회, 탈산업사회에서 이제 중요해진 것이 소위 지식제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그러니까 진짜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노동력밖에 없다. 이런 그 계층들이 이 사회를 살아나갈 때 인간적 권리라든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제화가 조직제화입니다. 근데 우리 그 조직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규제와 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부가 그렇게 갈려져 있으니 이게 하나의 큰 조직제화, 이 조직의 그 조직제화의 크기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제 시간제화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과제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데요. 시간제화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조직제화도 없고 소득의 불평등 이런 고용의 불안정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OECD 이제 그 발표에 따르면 상위소득 20%는 90%가 넘게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명강한 사실은 최고가 투표해요. 그러나 하위소득 20%는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그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 가겠어요. 실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입법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있나요? 당연히 많이 투표하는 층이겠죠. 이게 한국의 사회경제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그 측면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정치의 과제가 특히 지금 이걸 지난 대선부터 나왔었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부를 나눠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진 부분이 아니라 시간제와 내가 투표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제를 가지려면 사회적으로 조직제화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권리를 보장받고 시간 제한을 갖추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근데 이걸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이고 민주주의적 의미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권력의 격차를 해줘요. 루소나 정치학자들 루소나 로크 같은 사람들이 다 그것에 주되게 착안했던 거예요. 왜 루소가 평등을, 특히 루소가 평등을 중시했던 이유는 다 이 정치적 주권자, 인민주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 자유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평등, 이 평등 부분이 역시 한국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스 토코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귀족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대접받고 되게 좋아했고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귀족이어가지고 결국은 정치 잘 못하고 한국의 좀 누구처럼 그래갖고 결국 국회 한 번만 하고 끝났는데 이 토코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을 더 잘하는 책이죠. 저 200년이 넘은 책인데도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스스로를 이해할 때 있는 첫 번째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 천재적인 책입니다만 이 토코빌이 미국이라는 사회, 평등 때문에 저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탐욕도 넘쳐난다. 그러나 이제 이 종교적 윤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코빌이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즉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변호사가 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다툼이 많죠.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벌죠. 다른 것보다도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뭐냐? 변호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재헌의회 때부터 국회의원 직업이 누가 제일 많았나 모릅니까? 변호사.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에서 시간 제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사실 약자들은 시간 제어를 가지려면 조직지혜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민주화, 고용안정 성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의제담론 정책의 경쟁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인구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정치권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과제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정치 세력의 형성이 필요한데 정당 이런 건 아니더라도 시민 주권자 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뭐 거리에 나서서 막 데모하자는 게 아니고요. 의제, 담론, 정책들을 잘 이렇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촛불 들고 나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민주화, 경제 민주화라든지 한국의 민주주의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단순히 촛불,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안부 묻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 기성 질서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우월한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가는 그런 주권자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주권자 운동. 그리고 그래서 이 주권자 운동 중에 중요한 요소가 소선거구제도 같은 정치 게임의 룰도 시민들이 정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중앙일보 같은 데서 사설 요번에 선거구제 헌법재판소에서 3대 이상의 인구격차가 나는 선거구, 이 선거구는 정리해야 된다,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막 정치권이 이제 난리예요. 자기들이 소위 이제 게리맨더링 같은 걸 방지하려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사례들은 그런 겁니다. 그 선거구제 변화나 선거제도 변화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시민들이 정당하게 대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격의 문제, 즉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느냐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관여 이런 측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체제나 정당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해소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 정당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가지고 막 찍겠냐라는 거예요. 맛없는 식당 가게 문 열어놨다고 사람들이 막 많이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당 자체가 우선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간에 너무 경쟁 이게 너무 심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해낼 수 있는 시민들의 좀 관여, 그게 이제 정치비나 의제 이런 담론 등을 시민들이 주도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바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한국 민주정치의 과제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